사촌 형 정우가 나를 그렇게 뻔뻔하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우리의 유대감은 함께 저지른 장난들과 깨진 가정에서 자란 두 아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싹 키운 기묘한 동질감으로 맺어져 있었다. 정우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언니였기에 우리는 피를 나눈 사촌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사촌과 친구의 경계는 언제나 모호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나, 준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정우가 어슬렁거리고 있을 거라는 농담이 돌 정도였다. 어른들은 우리의 말썽에 혀를 내두르곤 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함께 해결했다. 벌을 받게 되면 그 시간마저 뒷담장 너머로 속삭이며 엄한 부모님의 감시를 피하는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바꿔버렸다. 준호야, 이리 와. 걔네들이 또 너 꼬드겨서 멍청한 짓 하게 했지? 중학교 때 어머니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이렇게 소리치시곤 했다. 정훈의 이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언니도 자기 집에서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정우야. 내 사촌 동생이랑 밤마다 몰래 나가는 거 그만 안 하면 둘 다 싹수가 노래질 거야. 정우와 나는 서로를 보며 씩 웃기만 했다. 우리는 그 경고들을 훈장처럼 여기며 끈끈한 형제애를 다졌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서로를 지켜줄 테니까. 정우는 말재주가 좋고 웃음이 매력적이었다. 선생님이 벌 청소를 시키겠다고 위협할 때까지 놀려대곤 했다. 반면 나는 좀 더 조용한 편이었지만 가끔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를 던지기도 했다. 부모님은 우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선을 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저 솔직히 말해 엉망진창인 가정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을 뿐이다. 정우 아버지는 집에 거의 없었고 정우 삶에 있다가 없다가 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아예 집을 나갔다. 어머니들은 생계를 꾸리느라 고군분투했고 가끔 그 화풀이를 우리에게 했다. 우리는 그 긴장감에 갈라서는 대신 반항적이고 굴복하지 않는 우정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고등학교에 가면서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그 핵심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믿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수진이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학교로 전학 왔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똑똑했으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정우와 나는 여자애들한테 껄떡대기로 유명했지만 수진이는 뭔가 달랐다. 우리 둘 다 같은 주에 그녀를 마음에 두게 되었다. 사물함 쪽에 새로운 애 좀 봐. 정우가 수업 시간 사이에 나를 툭 치며 말했다. 긴 검은 머리에 록 밴드 티셔츠를 입고 선생님의 지시에 눈을 굴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해 보였고 고등학교의 시시한 일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재밌는 애네. 내가 대답했다. 내가 데이트 신청해 볼까봐 정우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할 거 아니면. 도전하듯 말했지만 우리에겐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여자 때문에 우리 사이가 깨지게 두지 않는다는 것. 둘 중 한 명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보통은 서로 양보했다. 수진이의 경우 처음부터 나에게 더 호감이 있는 것 같았다. 정우는 나에게 기회를 양보했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스치듯 보았다. 아마도 실망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해봐, 친구.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몇 주 후 나는 수진이 사물함 앞에서 더듬거리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녀는 승낙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정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질투하는 기색 없이 주로 농담만 던졌다. 나는 우리가 잠재적인 문제들을 무사히 넘겼다고 생각했다. 수진이와 나는 고등학교 내내 사귀었다. 10대들의 평범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녀는 예리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참지 않았으며 나와 정우처럼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다. 졸업할 때쯤 나는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고 확신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인 듯했다. 정우는 여전히 친한 친구로 우리 곁에 있었지만 가끔 너무 일찍 가정을 꾸린다고 나를 놀리기도 했다.
나도 그에게 짓궂은 농담을 받아줄 여자를 절대 못 만날 거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결국 정우도 혜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 20대 중반이 넘어 수진이와 나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에는 하객이 꽤 많았다. 양가 친척들이 화려한 벽지가 발린 대관홀을 가득 메웠다. 정우는 내 신랑 들러리였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내 뒤에 서서 가끔 짓던 묘한 미소가 기억난다. 그때는 자부심과 기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아니었나 싶다. 주례 선생님이 우리를 부부로 선언했을 때 나는 대단한 무언가를 이룬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이모는 나를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내가 잘 해낼 줄 알았다. 정우가 내 어깨를 쳤다. 축하한다, 친구. 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정말 멋진 아내를 얻었어. 나는 활짝 웃으며 그 순간에 너무 취해 있어서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가로수길 근처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수진이는 마케팅 회사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나는 물류회사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 이런저런 일을 했다. 처음에는 돈이 쪼들렸지만 어떻게든 꾸려나갔다. 그 사이 정우는 지방 출장이 잦았다. 그러다 결국 활동적인 중소기업 사장인 혜진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보다 몇 년 늦게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주말이면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 놀러가 고기를 구워 먹거나 축구를 보곤 했다. 나는 항상 정우를 친형처럼, 혜진을 친동생처럼 여겼다. 가끔 정우와 수진이 묘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느꼈지만 우리 사이가 워낙 친해서 그렇거니 했다. 시간이 흘렀다. 정우는 점점 바빠졌다. 혜진의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그도 함께 일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꽤 여유로워졌다. 반면 나와 수진이는 가끔 다투는데 주로 돈 문제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녀는 예민해졌다. 나는 든든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 정우는 거의 혼자 오는 법이 없었기에 그와 수진이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동네 친구들과 공원 농구장에서 가볍게 운동하고 농구 한 판 하기로 했는데 예보보다 일찍 쏟아진 소나기에 모두 흠뻑 젖어버렸다. 나는 예정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들어서자 커피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와인 자국이 선명했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오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왔어? 그녀가 약간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다. 일찍 왔네. 내 시선이 잔을 향했다. 날씨 때문에 망쳤어. 내가 대답했다. 와인은 뭐야? 누구 왔었어? 그녀가 당황했다. 응. 사실 혜진이가 잠깐 들렀다 갔어. 갑자기 서울에 왔대. 그녀는 그 설명이 확실하다는 듯 손을 휘저었지만 나는 혜진이가 해외 출장 중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 SNS에 올렸으니 다들 아는 사실이었다. 나는 수진을 빤히 쳐다봤다. 그녀는 불안하게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나 봐.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증거도 없이 싸우고 싶지 않아 일단 넘어갔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직감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나는 정우에게 넌지시 문자를 보냈다. 야, 혜진이 집에 왔냐? 수진이가 어제 들렀다 갔다던데. 정우는 즉시 답장했다. 아니, 아직 유럽에 있는데? 몇 주 더 있을 거야. 왜? 나는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분노가 뱀처럼 뱃속에서 꿈틀거렸다. 수지는 뻔한 거짓말을 했다. 유일하게 말이 되는 이유는 불륜이었다. 설마 정우가 왔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증거도 없이 사촌 형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에서 수진과 마주 섰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떨렸다. 혜진이 아직 외국에 있는 거 알아. 내가 말했다. 어제 진짜 누구였어?
그녀는 거의 즉시 울음을 터뜨렸다. 내 말 들어봐.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내가 그 단어를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흐느꼈다. 다른 걸로 날 판단할까봐 혜진이라고 거짓말했어. 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고 있는데 가끔 여기서 상담하기도 해. 그래서 혜진이가 왔다고 둘러댔다고?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침착하려 애썼다. 왜 상담받는 걸 거짓말해?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자기는 우울증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울증 진단받는다고 불평하는 거 들었어. 비웃을까봐 거짓말했어. 그래, 미안해. 사실이야. 내가 언젠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신을 우울증 환자라고 규정한다고 툭 던진 적은 있지만 진짜 정신 건강 문제를 비웃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게 나를 속이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다고 느낀 모양이다. 내가 물었다. 근데 왜 하필 혜진이야?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당황해서.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이었어. 못 믿겠으면 정우 오빠한테 물어봐. 오빠는 알아. 상담받는 거. 그녀가 정우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의심은 더 깊어졌다. 그날 저녁, 뒷베란다에 앉아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래, 임마. 걔 애 안 생겨서 많이 힘들어해. 너한테 말하기 무서워서 나한테 먼저 상담한 거야. 내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어. 근데 상담받는 거 비밀로 하고 싶어 하면 그냥 모른 척 해줘.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알았지? 미리 짜 맞춘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수진이도 계속 우겼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자격지심에 찌든 걸까? 만약 정말 우울증이라면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 거실, 주방,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창한 건 아니고 동작 감지되는 소형 기기들이었다. 내가 틀렸다면 아무것도 안 찍힐 테고 그러면 떼어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수진이는 집에서 상담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카메라에 안 잡혔다. 그녀가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여서 내가 과민 반응했나 싶었지만 혹시나 해서 카메라는 놔뒀다. 마침내 무언가 발견했다. 한가한 토요일 수진이가 볼일 보러 간 사이 저장된 영상을 돌려보았다. 정우가 놀러왔던 날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내가 보드게임을 찾으러 차고로 갔다. 내가 나가자마자 정우가 바로 주방으로 갔다. 그와 수진이 작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볼륨을 키웠다.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지. 수진이 쏘쏘거렸다. 나도 계속 미룰 수만은 없어. 준호한테. 진정해. 혜진이가 회사 지분 양도 곧 마무리한대. 그거 끝나면 이혼 소송 낼 거야. 그럼 너도 준호 떠나고 우리끼리 살면 돼. 수진이 허리에 손을 얹었다. 벌써 몇 달째야. 숨어 만나는 거 지겨워. 자기가 혜진이랑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호랑 이혼하라고 했잖아. 난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상담받는다고 거짓말하고. 모든 걸 다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해. 그들은 격렬한 키스로 긴장된 대화를 끝냈다. 그 장면을 보는데 피가 차갑게 식었다. 몇 분 후 정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돌아왔고 나는 차고에서 돌아와 활짝 웃으며 그 배신을 전혀 모른 채 서 있었다. 분노와 고통으로 눈앞이 흐려졌다. 한밤중에 창문을 두드려 같이 게임하자고 부르던 사촌 형이 내 뒤에서 아내와 자고 있었다. 심지어 혜진이와 이혼해서 회사 지분을 챙기고 수진이도 나와 이혼시켜 그 돈으로 둘이 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멈춰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시간이 흘렀다. 당장 정훈의 집으로 가서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수진이에게 욕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놈들이 저렇게 교활하게 굴면 나도 계획이 필요했다. 먼저 혜진이에게 연락했다. 우리가 아주 친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가족이었다. 알 자격이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따로 좀 보자. 그녀는 어느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고 들어온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준호 씨? 걱정스런 목소리였다. 나는 전화기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며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화면을 응시했고 주방에 있는 정우와 수진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키스 장면으로 영상이 끝나자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나쁜 놈들. 그녀가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의심은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정우가 회사 지분 일부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시작했거든. 세금 문제 때문이라면서 나중에 돈으로 주겠다고. 뭔가 이상했는데 설마 수진이랑 짰을 줄은. 그녀가 분노로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췄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수진 씨는 어떡해요? 미안해요, 준호 씨. 내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 마요. 내가 봤잖아요. 그놈은 우리 둘 다 속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럼 놈을 박살 내버리죠. 이혼할 거예요. 놈이 훔치려던 것들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할 거예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획을 짰다. 필요하면 증거를 더 모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불륜 증거로는 영상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유능한 변호사들 번호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정우는 꼼짝 못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들이 여전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게 놔두기로 했다. 혜진이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준비되면 나도 수진이에게 이혼 소장을 던지고 빈털터리로 쫓아낼 생각이었다. 양쪽에서 놈들을 조여버리죠. 혜진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말했다.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거짓말들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어요. 특히 정우 형. 형은 그냥 사촌이 아니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제 내가 당신 편이에요. 같이 해결해요. 몇 주 후, 혜진은 정우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는 당황했다.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던 게 분명했다. 그녀는 공식 문서에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에게 따로 말했다. 당신 바람피운 증거 있어. 그녀는 만약 그가 반항하거나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하면 법정에서 개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정우는 굴복했고 최소한의 위자료에 합의했다. 혜진은 그가 회사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자잘한 소송은 원치 않았다. 그녀는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 소에게 합의금을 쥐어주었다. 그는 일단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동의했다. 아마 그는 수진이와 새로운 계획을 짤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혜진이에게서 뜯어낼 돈을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그동안 나는 아무 일 없는 척했다. 출근하고 수진이 있는 집으로 퇴근했다. 그녀는 카메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내가 혜진이와 얘기했다는 것도 나는 내 자산을 숨기기 시작했고 예금의 대부분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어머니께는 일단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했다.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을 만큼 나를 믿으셨다. 처음엔 수진이 내가 자기 일상에 간섭하지 않는 것에 당황했지만 나는 태연한 척 분노를 감췄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뒤를 캐지 않는다고 안도하는 눈치였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수진이에게 이혼 서류를 주기 일주일 전쯤 어느 오후에 옛 친구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몇 달 동안 연락 없던 친구라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내가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다. 민수가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들어봐. 건너 들었는데 너랑 수진이 헤어진다며. 소문 참 빠르네. 내가 중얼거렸다. 우리 안 좋아. 그가 헛기침을 했다. 미안하다. 근데 있잖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몇 년 동안 묻어뒀던 건데.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뭔데?
민수가 잠시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결혼식 날 기억나? 내가 뭘 봤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어. 근데 네 와이프가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설득했거든. 솔직히 나도 무서웠고 그땐 어렸잖아. 근데 어차피 끝난다니까. 진실을 말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말해 민수야. 뭘 봤는데.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식 몇 시간 전에 다들 바쁠 때 뒤쪽 복도 화장실에 갔었어. 거기서 정우 형이랑 수진이를 봤어. 둘이. 그렇고 그런 자세였어. 옷은 입고 있었지만 뻔했지. 준호야,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도 반쯤 입고 있었다고. 나 놀라서 도망쳤어. 나중에 정우 형이 날 찾아서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 수진이도 복도에서 날 잡고 내가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형 인생 망치는 거라고 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맙소사, 내가 속삭였다. 결혼식 직전에 화장실에서 둘을 봤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친구야. 정말 고민 많이 했어. 와이프가 말하면 결혼식 망치고 집안 뒤집어진다고 말렸거든.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 우겼는데. 이제 다 깨졌다니까. 더는 입 다물고 못 있겠더라. 넌 알 자격이 있어.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다. 민수야.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말해줘서 고맙다.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이해해. 딴 데 가서 말하지 마라. 그가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다시 한번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현관에 서 있는데 배신감이 또다시 가슴을 후벼 팠다. 수진이와 정우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뒹굴었다니. 그 사실은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분노는 더 어둡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타올랐다. 좋게 끝내는 이혼 따위는 필요 없었다. 복수를 원했다. 처절하고 징벌적인 복수를. 다음 주 나는 계획을 실행했다. 새벽같이 수진이를 깨워 침대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녀가 비몽사몽간에 뒤척였다. 뭐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혼 서류.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사인해.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잠을 깼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끝났어. 수진아. 내가 완벽하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하자.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마 상담이나 불임 문제로 극적인 대화를 기대했겠지. 하지만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당황한 채로 내버려뒀다. 갑자기 새벽에 이러는 게 어딨어? 그녀가 따졌다. 도대체 왜 그래, 박준호?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좋게 사인하든가 아니면 법정 가서 싸우든가. 근데 장담하건대 내가 이겨.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지만 안도감도 보였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는 반박하려 했다. 임신 안 되는 것 때문이라면 불공평해. 당신이 날 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 아니야. 내가 말을 끊었다. 그냥 사랑이 식었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이혼당하는 사람 치고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차분했다. 정리되면 서류 보내. 검토해 볼게. 이틀 후 우리는 나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했다. 내 숨겨둔 자산 덕분이었다. 그녀는 쥐꼬리만한 돈만 챙겨 나갔다. 집은 내가 가졌다. 그녀는 거의 반대하지 않았다. 아마 정우가 곧 약속을 지킬 거라 기대했겠지. 그녀 머릿속이 훤히 보였다. 잘 됐네. 이제 정우 오빠랑 살 수 있겠어. 혜진이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행복하게 사는 상상을 했겠지. 하지만 정우 몫은 혜진이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가족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뒷말이 무성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리자 상황은 변했다.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돌았다. 심지어 어느 날 밤 그녀는 조롱하듯 전화를 걸어왔다. 준호 씨 알잖아. 시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 당신 아이일 수도 있다고. 확실히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 마. 차갑게 말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 그전까진 연락하지 마. 그녀가 투덜거렸다. 진짜 짜증나게 하네, 박준호. 사돈남 말하네. 나는 쏘아붙이고 끊었다. 몇 달 후 아이가 태어났다. 유전자 검사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그녀는 양육비를 뜯어내려고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지만 나는 대화를 차단했다. 빚진 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무정한 놈이라고 욕했다. 결혼식 날 정우와 뒹굴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동정심 따위는 눈꼽만큼도 남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친구의 폭로는 상처를 더 헤집어 놓았다. 더 구체적인 복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혼으로 수진이는 내 인생에서 잘라냈다. 맞다. 하지만 정우의 배신은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때 내 분신 같았던 놈이 뒤통수를 쳤으니까 놈을 벌주기로 결심했다. 옛 지인들에게 연락해 내가 엮이지 않으면서 우연한 사고처럼 위장해 놈을 손봐줄 사람을 찾았다. 결국 고등학교 동창이자 조폭 세계에 발을 들인 강철이라는 녀석과 연결되었다. 강철이와는 졸업 후 연락이 끊겼는데 돈만 주면 뭐든 처리해주는 해결사로 유명했다. 그는 두 번째 신호만에 전화를 받았다. 어이 준호, 오랜만이네. 그가 말했다. 네가 연락할 줄은 몰랐다.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도움이 좀 필요해. 누구한테 교훈 좀 주고 싶은데 나랑 연결 안 되게. 그가 웃었다. 오, 문제 생겼냐? 돈 때문이야, 원한이야? 내가 이를 갈았다. 원한? 내가 말했다. 가족인데 선을 넘었어. 강철이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나랑 내 애들이 처리하려면 자세한 게 필요해. 우린 살인 청부업자는 아냐. 그러니까 아주 보내버리고 싶으면 우린 빠진다. 근데 병원 신세 좀 지게 하고 싶으면 가능해. 내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고통을 줬으면 좋겠어. 다시는 나 건드리지 않게. 병원 좀 가는 건 상관없어. 죽이진 말고. 강철이 목소리에 어두운 즐거움이 묻어났다. 그럼 병원 보내주지. 놈 스케줄, 차 종류, 다니는 길 알려줘. 보복 운전 시비로 위장하면 돼. 그게 제일 쉽지.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좋아. 얼마면 돼? 그가 부른 금액은 꽤 컸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콜, 내가 말했다. 좋았어, 친구. 강철이 대답했다. 그냥 흔한 시비가 커진 것처럼 보이게 해줄게. 내 이름은 절대 안 나와. 우리 얼굴도 못 볼 거야. 헬멧 쓸 거니까. 넌 결과만 얻고 우린 돈 받고. 간단하지. 나는 짧게 고맙다고 하고 끊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역겨웠지만 분노가 도덕적 망설임을 덮어버렸다. 수진과 정우는 나를 굴욕시켰다. 놈이 몸과 마음 모두 고통받길 원했다. 정우는 최근 혜진이 때문에 줄어든 수입을 메우려 부업을 시작했다. 물건을 떼오거나 폐자재를 수거하러 공단 지역으로 차를 몰고 다녔다. 강철과 나는 놈이 폐공장으로 가는 한적한 길에서 매복하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우는 보통 목요일에 그 길을 다녔다. 나는 강철에게 위치, 대략적인 시간, 정우차 정보를 줬다. 범퍼가 긁힌 회색 SUV였다. 강철은 바이크 패거리를 모았다. 본인 포함 셋. 그들은 풀페이스 헬멧과 짙은 고글로 위장하고 오토바이 타는 척 기다릴 것이다. 그러다 보복 운전을 유도해 시비를 걸고 상황을 키울 것이다. 나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강철은 일이 끝났다는 증거로 짧은 영상을 보내주기로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바람이 많이 부는 목요일 늦은 오후, 정우는 갈라진 아스팔트 길을 달리고 있었다. 길 양옆으로 공장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 버려져 그래피티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에 먼지가 날려 작은 회오리를 만들었다. 앞쪽에 오토바이 4대가 줄지어 천천히 가고 있었다. 정우는 추월하려 했겠지만 그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길을 막았다. 화가 난 정우가 경적을 울렸다.
한 바이커가 손가락 욕을 하며 물러나라고 했다. 다혈질인 정우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다. 비켜, 갈 길 바빠. 신호였다. 바이커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우도 급정거하게 만들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정우가 SUV에서 뛰어내려 손을 휘저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사고 날 뻔했잖아. 그가 소리쳤다. 거울 같은 고글이 달린 검은 헬멧을 쓴 바이커들이 일제히 내렸다. 한 명이 정우를 가리켰다. 불만 있냐? 그가 헬멧 너머로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래, 있다. 정우가 쏘아붙였다. 니들 운전 똑바로 해. 그들이 다가와 반원형으로 그를 포위했다. 정우의 기세가 꺾였다. 뭐 하는 거야? 다른 바이커가 나섰다. 해결 좀 보려고. 주둥이 좀 닥치게 해줘야지. 그가 정우를 밀쳤다. 정우는 비틀거려며 SUV 문에 부딪혔다. 비켜. 그가 소리쳤다. 가면 쓰니까 뭐라도 된 것 같냐? 겁쟁이들. 말도 없이 바이커 2명이 달려들어 정우의 배와 어깨를 마구 때렸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몸을 숙였다. 세 번째 놈이 다리를 걷어차 먼지투성이 길바닥에 쓰러뜨렸다. 일어나. 첫 번째 놈이 악의적으로 소리쳤다. 정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일어나려 애쓰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쉽게 막혔다. 다른 주먹이 정우의 뺨을 강타해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는 피를 뱉으며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미친놈들, 왜 이래? 잘못 걸렸어, 친구. 두 번째 바이커가 말하며 정우의 옆구리에 팔꿈치를 꽂았다.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바이커 중 한 명이 멱살을 잡고 SUV로 밀어붙인 뒤 배를 계속 때렸다. 정우는 기침하며 숨을 못 쉬어 눈물을 흘렸다. 다른 바이커 손에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오토바이에 숨겨뒀던 모양이다. 그가 SUV 앞 유리를 내리쳐 박살냈다. 쨍그랑 소리가 요란했다. 정우가 움찔했지만 첫 번째 바이커가 턱을 날려 비명을 삼키게 했다. 그만. 정우가 간신히 내뱉으며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됐어, 항복. 미쳤어. 너네 다 미쳤다고. 세 번째 바이커가 정우의 무릎을 세게 걷어찼다. 무릎이 꺾였다. 정우는 신음하며 쓰러졌다. 먼지가 그의 몸을 덮었다. 한 바이커가 폰을 꺼내 멍든 정우의 얼굴과 앞 유리가 깨진 SUV를 찍었다. 카메라가 옆구리를 잡고 신음하는 정우를 잠시 비췄다. 웃어. 바이커가 차갑게 조롱했다. 정우는 말하려 했지만 쉰 기침 소리만 냈다. 대장의 마지막 발길질이 정우의 갈비뼈에 꽂혔다. 그가 고통에 신음했다. 그 더러운 입 놀리기 전에 생각 좀 해라. 다른 바이커가 치승거렸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오토바이에 올라타 사라졌다. 공격은 몇 분 만에 끝났다. 멍투성이가 된 정우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정신을 잃어가던 정우를 발견했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갈비뼈 골절, 턱뼈 금, 신장 타박상, 무릎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 의사들은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권했다. 공식적인 원인은 보복 운전 시비였다. 누군가는 정우가 도발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운이 없었다고 했다. 정우도 뭔가 의심했겠지만 놈들이 마스크를 썼고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증거가 없었다. 그날 밤 강철이 짧은 영상을 보냈다. 앞 유리가 박살난 SUV 앞에서 피를 토하며 누워있는 정우의 모습이었다. 영상을 보자 뱃속이 조여왔지만 승리감과 씁쓸한 희열이 뒤섞였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마지막 복수였다. 내 결혼식 날 그들이 몰래 뒹굴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단편 영화처럼 재생되며 어두운 정의감을 부추겼다. 나는 영상 속 쓰러진 정우를 보며 그가 언젠가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린 평생 함께야, 친구. 어떤 여자도 우릴 가를 순 없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수진이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도 그 모든 악의적인 거짓말과 배신에 가담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는 고통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